안녕하세요. 한국이동통신 판매점협회 사무국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 및 개정된 노동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 이동통신 판매점들의 상황에 맞는 정보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노무사 김철우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김철우입니다. 오늘 최저임금 및 개정노동법 요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노무사 하면서 특히 이제 소규모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놓치시고 있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개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은 근로계약서, 그러면 최저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테두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어떤 노동법의 개정이 어떤 일정,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변화가 특정 정부 세력,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집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2017년의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든 노동시간 단축이든 이 문제가 5개 당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것이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근로계약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분쟁이 발생하든지 간에 모든 해결의 기초가 되는 건 근로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써야 되고 안 써야 되고 이를 떠나서 우리가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하는 습관을 가지는 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꼭 작성돼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동에서 중요한 문제는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일을 하고, 며칠 근무하고, 언제 쉬고, 이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는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얼마이냐, 이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 연차 유급휴가나 내가 일하는 취업의 장소, 담당 업무, 이런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적도를 하고 있고요. 만약 단시 파트타이머인 경우에는 그 근무 시간을 반드시 작성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노동부 홈페이지 등등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그냥 작성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준 근로계약서는 우리 회사에 맞는, 우리 현실에 맞는 계약서라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무자들을 전제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제3자의 도움이나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우리 회사에 맞는 내용들로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으로는 8,350원입니다. 작년 7,530원에서 인상된 금액이고요. 원로 환산하게 되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174만 5,150원입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월 환산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무 시간이 짧다면, 주 40시간의 월 환산액인 174만 5,150원에 비례해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0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월 환산액인 174만 5,150원의 2분의 1이 월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월급제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가 시급제로 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제를 하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 시급제라면 8,350원이 최저임금이 되지만 주휴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예를 들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20원이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최근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두고요. 세 번째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사 측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면 28년에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해서 19년에는 월 배수 210만원 이하로 보호자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기서 210만원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여 중에 식대나 차량 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또한 소규모 근로자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연장 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 이런 부분들이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월 평균 230만원 이하의 근로자라고 하면 최저임금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에 국한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상되는 규모는 기본적으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우리 이동통신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장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하실 거고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 금액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만원을 추가해서 1인당 15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그래서 일주에 기존에 최대 68시간, 일주에 최대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제 일주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적용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0명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적 여유는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사정은 있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소규모 사업장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는 경우 일주에 최대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지면 일주에 최대 60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휴일의 유급휴일화가 법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법정휴일은 근로의자의 날과 주휴일, 대부분의 사업장은 일요일이지만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주중의 1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였는데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 역시 노동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우리가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최근에 근속 1년 미만자의 연차 유급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1년 미만자에 대해서 한 달에 하루의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연차는 1년에 15일이 있고 2년이 증가할 때마다 하루씩 가산한 연차 휴가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근속 1년 미만자한테는 별도로 월차 휴가가 있다. 하루에, 한 달에 하루씩.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요거는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부터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자료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노동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직원의 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기본적으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인 이상이 되느냐, 5인 미만이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노동법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장을 하는 경우 50%를 가산하는 것도 주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되고요. 연차 유급휴가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 인원 근로자 수를 적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받은 것 중에 우리 대부분의 어떤 유통 휴대폰 판매 시험에서는 프리랜스라는 형식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의 설계사처럼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나 근무 형태가 전적으로 자유로운 경우라면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휴대폰 판매점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이 특정되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지 기본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플러스해서 판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최저임금이 넘는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좋아서 그 달에 돈을 많이 받아가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판매 실적이 저조해서 받아가는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날 그 해에는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분하셔야 되고요. 이제 프리랜서 관해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사실 퇴직금 문제입니다. 사실 퇴직금 문제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달 판매한 실적에 대해서 거의 100%를 그 판매 인센티브를 사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적립하거나 할 여력이 사실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이고요. 사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실상 노동법상 근로자라고 하면 사실 퇴직금 문제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여기 여러 회원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몰랐던 부분도 있었고, 물론 판매점들에 대한 상황을 노무사님께서 전부 다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듣는 분에 따라서 유용한 정보였다, 판매점들을 위한 내용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노무사님 통해서 저희가 질문도 많이 드려보고, 또 관련 답변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회원분들의 관심이 있으면 저희가 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자리 꼭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